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강의 일정도 있었고요. 또 밀린 진료도 바빴고, 또 책도 탈고를 하고, 기념으로 휴가도 다녀오느라 한동안 좀 뜸했었는데요. 이제 뭐 책도 다 썼겠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출판사에다가 넘긴 분량이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 그래가지고 한 40%는 덜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판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사람들이 잘 안 읽고 책값도 비싸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두꺼운 책도 사서 읽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독서들을 안 하세요? 문맹률은 제일 낮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자, 그래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느라고 출판까지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고요. 저는 40%나 덜어낸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는데 그 원고를 어떻게 다 버리나?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책에 포함되지 못한 원고들을 그 네이버 카페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에 올려야겠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원고는 좀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느낌인데 유튜브에서는 자유롭게 좀 풀어서 길게 설명을 하면서 올려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암이라는 질병이 치료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항암, 수술, 방사선과 같은 병원의 표준 치료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주의해서 먹어야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저는 앞에 거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바꾸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게 주가 되고, 항암 치료나 수술은 오히려 선택적, 보조적인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 돼 있죠. 이 순서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원인 치료 해야 된다, 원인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암 환자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혹은 원인이 아닙니다. 이게 암이라는 질병의 실체가 아니에요. 암이라는 병이 뭔가? 내 몸이 아주 시크한 상태를 말하죠.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병든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혹덩어리가 병을 다 담아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그러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다, 상처와 분노,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 다 혹에 담고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암이라는 혹덩어리가 생기고 암 환자가 된 거지, 혹이 먼저 생겨서 혹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인 거죠. 자, 보세요. 폐암의 원인이 흡연입니다. 담배에 피면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0배 높아요. 담배를 끊어도 예전에 그 폈던 여파로 인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여전히 9배나 높고. 자, 그래서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린 환자가 수술로 폐를 절제를 하고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담배는 계속 피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미쳤다 그러겠죠. 정신 못 차리냐고 나무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암이 음식이 원인이 됐고, 성격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그 두 가지를 바꾸지 않고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폐암 환자가 담배 안 끊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암이 돌아옵니다. 환경이 똑같다면. 헬리코박터균도 마찬가지고 무좀도 마찬가지고 사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똑같으면 돌아오잖아요. 걔들도 퇴치가 어려운데 암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암 환자분들 중에는
이걸 빨리 깨닫고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로 전혀 감이 없으셔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또 무슨 광고를 보고 비싼 건강 보조식품들을 사다 먹고, 면역에 좋다고 하는 것들 챙겨 먹고,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시는 분들은 음식도 되게 철저하게 유기농으로만 먹고, 식품 첨가물이나 가공식품은 절대 입에도 안 대고, 환경 호르몬이나 전자파도 최대한 차단을 하고, 맑은 공기 찾아서 나서고, 일하던 직장이나 사업이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감하게 접고 때려치고, 삶의 목적이나 기준이 아예 바뀌어서 그딴 사업이나 직장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의미 있는 삶의 목표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즐거운 직장이라면 그만둘 필요 없겠죠. 근데 내가 봐도 직장 생활이나 내 사업이 이 스트레스가 그 문제였어. 내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렸어. 그러면 접으셔야 되는 겁니다. 직장을 어떻게 때려치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라. 현실성 없는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긴 한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싫은데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건 내 목숨과 맞바꾸는 것일 뿐이에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요, 사업장의 고민을 집에까지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5시에 퇴근하면 완전 차단. 내 머릿속이 그걸로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컷 놀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암에 걸려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술, 담배가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규칙한 생활하고 밤일하는 남녀분들 중에서 개념 없는 분들이 건강할 수 있다니까요. 성격은 덜렁덜렁, 약속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깜빡하고 못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기꾼 소리도 듣고, 근데 또 신경 안 쓰고, 이런 사람들이 암에도 잘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암에 걸린 분들은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흉내 내야 된다고요. 안 웃던 분이면 좀 더 많이 웃고 살고, 철천지 원수가 있으면요, 겉으로가 아니라 뼛속까지 용서하시고 내면의 나랑 화해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라고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렇죠? 웃음학교 이런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먹거리 학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암 치료는 뭐예요? 암 환자들한테는 옵션이 수술 후 항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죠? 수술도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그래도 일단 눈에 보이는 혹을 제거하고 시작하니까 개운하죠.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암이 점점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음식을 잘 가려 먹고 스트레스 관리해서 암이 작아지기를 기다리기에는 좀 찝찝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모든 암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수술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수술 자체가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큰 암이 제거가 되면 메인이었던 암이 제거가 되면 다른 암들이 자랄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나 변수들을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암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암은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몸의 대사가 좋기 때문에 암도 건강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생긴 암은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기력이 없는 것처럼 암도 기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암도 똑같이 공격적으로 치료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몸이 못 견뎌서 몸이 축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예를 들어보면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을 역임하신 고창순 박사님이 계십니다. 전 대통령 주치의였어요. 이분은 50년 동안 3번 암에 걸렸어요. 20대 때 대장암에 걸리고 50대가 돼서 십이지장암에 걸리고 60대 은퇴하시고 간암에 걸리고 3번 다 회복하고 80세까지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명한 책을 냈죠. 암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마라.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암 치료의 대원칙은 현대의학의 힘을 최대한 믿고 의존하되,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 자연의 섭리에 맞는 노력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암세포를 잘라내느라 내 뱃속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화학요법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자, 이분이 3번 다 수술만 하셨어요. 본인도 이제 의사로서 판단이 있으셨던 거죠. 중요한 건 암을 이기는 거는 내 몸의 면역이고 환경이지 항암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암제는 이름은 항암제지만 암하고만 싸우는 약이 아니에요. 그냥 독극물입니다. 독약이에요. 증식이 빠른 세포들, 빠르게 변하는 세포들은 다 공격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빠르게 자라니까.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하면 우리가 탈모가 되죠. 머리카락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암이니까 항암제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구토를 하고 메스껍고 막 속이 다 뒤집어지죠.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소화기 위장관 내에 있는 점막들이 그 상피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독성을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하는 건데, 항암제 자체가 발암물질이잖아요. 간호사들이 항암제 어떻게 다뤄요? 독극물이랑 똑같이 다루죠. 독약처럼 저장하고 보관을 하고 장갑도 2개씩 끼고 주의하고 또 주의한단 말이에요. 혹시 항암제에 노출이 되거나 접촉이 되면 난리가 나죠. 자, 그런 걸 이미 면역력이 망가진 환자한테 주사로 주입을 한다? 그 치료가 괜찮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자, 항암 치료를 하지 말아라, 해라가 아니라 알아보고 하시면 되겠죠. 제 유튜브를 보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암 전문의가 아니니까 더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욕먹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는데, 본인이 의사인데 제가 환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암이랑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뭐 당뇨, 고혈압, 뭐 제가 말하는 것들 뻔하죠. 제 질문은 이런 거죠. 잘된 정보, 잘못된 정보의 기준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정보 투성이에다가 의사들조차도 잘못된 정보에 속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이것도 환자들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이죠. 요즘 환자들은 제가 볼 때 똑똑해요. 환자들이 다 똑똑하지 않아서 일부만 똑똑해서 문제지. 근데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환자들이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행위를, 자기 병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행위를 왜 의사들이 경계를 해야 됩니까? 왜 불편함을 느껴야 되냐고요. 말이 옆길로 샜는데, 그래서 항암제 효과가 있는 암이 있죠. 자, 고환암, 급성 백혈병, 뭐 악성 림프종,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제1그룹이라 그래서
항암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암입니다. 이런 건 항암 치료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소아암도 그렇고. 자, 제2그룹은 생존율 향상이 기대되는 암이에요. 개런티가 아니라 기대죠. 기대. 유방암이 여기 속합니다. 제3그룹은요. 생존율 향상이 이제는 불확실한 암이에요. 다만 조금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암들이에요. 이미 치료 목적이 완치는 아니에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3기, 4기 난소암, 소세포성 폐암, 그리고 장기에 전이가 있는 유방암, 이런 것들이에요. 제4그룹은요, 아예 그냥 대놓고 항암 치료가 무의미한 암입니다. 항암 치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위암, 간암, 대장암의 경우가 항암제가 무의미한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폐암도 아까 소세포성 폐암 말고는요, 다 여기 4그룹에 포함되는데 뭐 소세포성 폐암이 많지도 않습니다.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한 10% 정도? 나머지는 다 4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암 환자 중에서는 항암 치료 대상이 되는 환자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학회지에서 학술지에서 항암제 효과는 극히 일부 환자에게만 국한이 되고 그 경우도 생존율의 향상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항암 치료를 하죠?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최선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의사가 몇 개월 더 삶이 연장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대신 많이 힘드실 거고 그래도 원하시면 한번 해보시라.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런 분위기나 정보가 제공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의사가 열심히 할 때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항암 치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항암 치료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하도 항암제가 융단 폭격을 하니까 표적 항암제, 특정 유전자만 쫓아가는 표적 항암제, 뭐 아니면은 면역 항암제 이런 식으로 기본 패러다임은 안 바뀌고요. 자, 그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어떤 치료를 택하셨던 간에 음식을 조심하시고 스트레스는 해결을 보시고 성격은 뜯어 고치는 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암이 생긴 환경 그걸 다 거꾸로 해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항암 치료를 하거나 뭐 수술을 하시면서도 그 수술의 부작용이나 항암 치료의 부작용, 뭐 합병증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식생활이나 뭐 생활습관 교정을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표준 치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암 보완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암 완화요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믿고 추천할 만한 선생님들은 뭐 염창환 선생님들 있고 김준영 선생님도 있고 이분들 다 TV에 많이 나왔던 분들이신데 물론 이외에도 많이 계시지만 이 두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릴 만한 선생님들이라서 따로 언급을 했고요.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바꾸면 살아요. 바꾸면 삽니다. 암 환자분들 가족분들 힘내시고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